자, 다음은 우리 미국 경제하고 증시 좀 상황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교수님은 계속 이제 그 미국 자산시장 거품이다 좀 경고를 계속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저는 미국 주식시장 볼수록 또 아찔합니다. 아찔. 예. 우선 뭐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늘 관찰하는 PER이죠. 예, PER 뭐 케이스 실러 PER이라고 있는데요. 네. 예, 그게 장기적으로 평균이 한 16배 정도 돼요. 예. 예, 그런데 뭐 현재 수익 기준으로 하면 최근에 18배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 그 주가 수익 비율이 1.3% 정도 되거든요. 과거 보면 장기 평균이 4.3%였어요. 4.3%. 예. 예, 그런데 1.3%라는 것은 기업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예. 이게 1.3%가 언제 수준이냐면요. 2000년 IT 거품 붕괴 바로 직전 수준이었어요. 예. 예. 거의 사상 최저치에 접근했다는 거죠. 예. 그만큼 기업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저는 거시적 측면에서 뭐 버핏 지수라고 그러는데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이런 비율로 보고 있는데요. 네. 예, 그게 2분기 현재 332%였어요. 예.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장기 평균이 한 180% 정도 되거든요. 예. 뭐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런 지표로 보면은 뭐 기업 수익이나 뭐 GDP에서 경제에 비해서 미국 주가가 저는 너무 많이 올랐다. 예. 거품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아무튼 뭐 오미크론 영향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지만은 그게 일단 폭락의 하나의 전조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번 거는 좀 일시적으로 봐야 될까요? 현재까지는 미국 경제가 다 좋다고 기업 수익 증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급락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미국 주가도 거의 정점에 도달하고 서서히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서고 내년 들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면은 예, 그때 이제 폭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 당장은 뭐 폭락보다는 서서히 좀 조정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투자자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거든요. 아니, 그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 내년도 그 S&P 500 그 순이익 추정치를 보면은 8%가 넘더라고요. 그럼 다시 계속 경기가 좋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성장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주가도 좀 내년까지는 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업 수익 가지고 평가해봐도 S&P 500 기준으로 하면 20% 정도 주가가 가대평가됐어요. 아, 그래도요? 네, 그리고 기업 수익 전망치가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예, 저도 이코노미스트로 오랫동안 경제 전망하지만요. 경제 전망할 때 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때는 경제 전문가들 전망보다 실제치가 더 높게 나와요. 아, 더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시는군요. 계속 뒤따라서 이제 경제 성장 전망치를 올리거든요. 네. 근데 경제 성장이 정점을 치고 떨어질 때는 전문가들 전망한 것보다 실제치가 더 낮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가 블룸버그 컨센서스 계속 월별로 관찰합니다만은 전 세계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10월부터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뒤따라서 계속 올렸는데 예상보다 지금 전망한 것보다 경제 지표들이 더 나빠지니까 뒤따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거든요.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도 그러지만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올 1월 달에 9만 5천 원 갈 때는 10만 전자. 주가가 오르니까 뒤따라서 목표 주가, 그 다음에 영업이익 전망치를 계속 올렸거든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지금 계속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아, 참 그렇게 후행적으로 하는군요. 후행적이죠, 대부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익 전망치는 계속 보니까 낮아지고 있어요. 내년 전망치가. 증가한다고 했지만 그 수치들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도 조만간 그러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방향 전환의 초기라는 겁니다. 계속 경제 성장률, 기업이익 증가를 목표치를 높이다가 이제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오니까 이제 낮추기 시작한 초기라는 거죠. 이게 경기 정점, 기업이익 수익 정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갈수록 지금 미국 영업이익, 기업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가대평가됐지만은 그 전망치들이 저는 갈수록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를 또 주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좁혀지면은 경기 침체의 전조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실질적으로 좀 계속 좁혀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장단기 금리 차가요. 3월에 고점을 쳤었어요. 예, 저는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을 장기 금리로 보고요. 단기 금리는 대부분의 경제 전망 2년짜리로 보는데 네. 제가 3개월짜리로 해보니까 경제 예측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난 3월에 네. 장단기 금리자 10년짜리하고 3개월 국채 수익률 차이가 1.7%로 고점을 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7월까지는 1.1% 정도로 줄어들었었어요. 예. 예, 그리고 8, 9, 10월에 조금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다가. 근데 다시 11월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주말에 미국 10년 국채 1.47%였는데요. 3개월 국채 수익이 0.04%. 뭐 11월 들어서는 조금 국채 수익률 차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장단기 금리차가. 이게 저는 계속 축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도 경기 둔화 신호를 서서히 장단기 금리차가 보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그 가정의 자산 중에서 그 주식 비중이 50% 육박하거나 넘으면 아무래도 상당히 큰 위기라고 보셨는데 예.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 3분기 통계를 안 나오는데 2분기 통계를 보니까 예. 예, 미국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3%입니다. 아, 이미 50을 넘었군요. 예, 우리나라 24%인데요. 예. 뭐 일본 한 14%밖에 안 되고 미국은 예. 53%거든요. 이 53% 의미가 뭐냐면은 예.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주식 비중이 48%였어요. 그것보다 훨씬 높네요. 예, 예.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예. 예, 47%였습니다. 예. 지금 53%라는 것은 2000년 IT 거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이거는 그만큼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의미도 되고요. 또 미국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예.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사람들이 예. 주식을 더 늘릴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추가로 돈이 더 들어오거나 예. 뭔가 다른 자산을 팔거나 예. 그러지 않으면은 더 늘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뭐 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10년간 주가가 미국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간성에 따라 가지고 계속 그 주식 비중을 늘린 거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주가에 대한 기대가 바뀌면은 그게 뭐 방향이 주식 비중이 확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미국 주식시장이 일단 거품이라고 이제 보시고 있고 그런데 그 거품은 언젠가는 좀 빠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신호 어디서 보통 올 것 같습니까? 뭐 우선은 금리 인상이죠. 예. 내년 하반기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시점이 좀 빨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올 이제 12월 14일, 15일 날 FOMC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예. 그냥 지난 12월 그 FOMC에서 일단 테리퍼링을 단행했거든요. 매달 1,200억 달러 풀다가 1,050억 그렇죠. 달러 줄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연준이 생각한 것보다 물가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예. 그러니까 아마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IB들은 원래는 내년 6월까지 테이퍼링을 종료할 것이다 그랬는데 예. 3월로 앞당겨 전망하는 IB들이 있습니다. 그럼 월 150억 달러가 아니고 한 200억, 300억씩 300억 달러 더 빨리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월에 테이퍼링 끝나고 미국이 내년에 두세 차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FOMC를 좀 잘 관찰해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9월 FOMC하고 12월 FOMC에는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와요. 네. 수정하거든요. 예. 아마 성장률 전망치는 조금 낮췄을 것 같고요. 예. 물가 전망은 좀 높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그 FOMC 뭐 9월, 10월 이런 FOMC는 점도표라는 게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9월 점도표 보면은 18명 FOMC 의원들이 그 점을 찍어 놓는데요. 예. 내년에 8명이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놨어요. 점을 찍어 놨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아마 그 숫자들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는데요. 예, 최소한 저는 뭐 10명 이상이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점을 찍어 놓으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거 보면은 미국 금리 인상 시점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예, 그런데 저는 금리보다는 더 중요한 게 경기다. 금리가 오르더라도 뭐 경기 좋아지고 기업 수익 이익 증가율이 금리 오르는 상승폭보다 더 크면 주가 오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미국 경기가 둔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OEC에서 각국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지난 7월에 고점을 치고 8, 9, 10월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예. 이게 일시적인지 아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전망하면 추세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된다면은 아마 뭐 금리 인상도 많이는 못 하겠지만 예. 이게 주식시장에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주식시장도 거품이지만은 그 부동산 집값도 많이 올랐거든요. 예. 지금 어느 정도 거품이 끼었다고 좀 보세요? 우리나라 집값도 많이 올랐지만요. 사실 미국 집값이 더 많이 올랐어요. 아, 우리보다 더 올랐습니까? 예. 우리나라 그 KB 국민회에서 매월 그 주택가격 지수라고 발표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2009년 3월이 저점이었습니다. 예. 올 10월까지 보니까 전 도시 평균이 예. 71% 올랐어요. 물론 일부 도시는 100% 이상 오른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미국에서 대표적인 그 집값 지수가 케이스실러 20대 도시가 있거든요. 예. 이게 2013년 3월이 저점이었었어요. 예. 그리고 올 8월까지 발표됐는데요. 보니까 101% 올랐습니다. 아. 우리 71%, 예. 미국 101%, 미국 짧은 기간에 더 많이 올랐다는 그러네요. 것이죠. 예, 그런데 뭐 소득이 증가하고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미국 소비자 물가가 19% 올랐어요. 물가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만큼 돈을 많이 풀었다는 많이 얘기네요. 풀었다는 의미입니다. 예. 예, 그리고 미국 개인 소득이요. 네. 49% 올랐어요. 그러니까 소득 증가만큼 뭐 집값이 오르면은 예.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소득 증가보다 집값이 2배 이상 올랐다는 거죠. 예. 그 물가에 비해서나 소득이 증가해서나 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거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국이 돈을 엄청 풀었죠. 특히 그 마샬 K라고 그러는데요. 뭐 실물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풀렸는가 보통 M2를 명목 GDP로 나눈 거거든요. 예. 이게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 단계 증가했지만요. 예, 작년 코로나 위기로 이게 수직으로 증가해 버렸어요. 아. 실물에 비해서 돈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다 같이 거품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예. 그때 사실 이제 부동산에서 거품이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쳤는데 그 이후에 나름대로는 그 집을 갖다가 살 때 원리금 상환까지 해서 뭐 엄격하게 심사해서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집값이 올라간 거는 올라갔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관리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아마 미국 금융회사들이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혼쭐을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아마 정신 차리고 대출을 많이 억제하고 그때처럼 뭐 부실이 많아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그 부의 효과라고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니까 소비가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GDP 70%인데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주가하고 주택 가격이 저는 거품이라고 보는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역의 부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은 뭐 소비가 다시 줄어들고요. 금융회사들도 뭐 일부 부실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하고 정책 차이가 크게 나는데요. 사실 그 우리나라 정책 당국이 금융 불균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금융 불균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채, 특히 가계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다. 그 다음에 집값,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 두 가지를 해소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 당국은 그동안 그 위기를 극복해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거품에 정책 당국의 일부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금리 인상하고 또 금융감독, 금융위원회 대출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가는 먼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걸 시장에 맡기고 있죠. 그래서 지금 거품이 더 발생하고 있는데. 근데 자산 가격이라는 건 연착륙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렇습니까? 항상 경착륙입니까? 특히 주가는 경착륙입니다. 오를 때는 펀더멘트를 가대평가하고 또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맡겨놨을 때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늘 거품이 발생했다. 늘 또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 전개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거품이라는 건 정책 당국이 돈을 많이 풀어서 거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시장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 예. 그게 굉장히 좋아지고 거품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장의 기대가 꺾이면은 미국은 그 시장에 맡기고 있는데 그 시장이 자산가의 경착륙을 초래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 되면은 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준금리, 그러니까 더블 D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 시기를 오히려 좀 늦추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연준도 미래의 경제는 예측 못 하거든요. 예. 주로 저 현재의 경제 지표 가지고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2008년 8월 달에 그때 경기 좋고 물가 오르니까 금리 인상했었어요. 근데 바로 며칠 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죠. 금리 대폭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제 지표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도 미국 물가가 4 내지 5%. 물론 고용이 문제죠. 고용이 코로나 직전보다 비농업분의 일자리가 10월까지도 아직 420만 개가 부족해요. 그런데 뭐 서비스업 경기가 좀 회복되면서 아마 서비스업 중에서 고용이 앞으로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이 증가하면은 뭐 내년 저는 3, 4월 가면은 거의 420만 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 연준의 목표가 물가 안정, 고용 극대화인데 그렇죠. 물가는 이미 목표 수준이 훨씬 높은 상태에 현재 있고 그다음에 고용이 제자리 찾아온다면은 뭐 금리 인상 미룰 수가 없죠. 그래서 금리 인상하면은 미래 경기 둔화를 되는데요. 아까 제가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는 미래니까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사실 모르죠. 그러니까 현재 물가 오르고 경기가 회복되고 고용이 늘어나면은 당장 금리 인상할 수가 있죠. 저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 금리 인상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요? 상반기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 골드만삭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최근에 골드만삭스 보고서 보니까요. 내년 3월에 테이퍼링 마치고 그다음에 내년에 금리를 한 두세 차례 인상할 것이다. 야, 그러면 전 세계 경제 충격이 상당할 텐데요. 미국뿐만 아니고 이거는 우리나라도 당장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충격이 상당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리서 지금 충격을 받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 당국이 대응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미국에서 큰 충격이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미리서 써서 이거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는 정책 당국이 사실 조금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충격이 전 세계적인 충격이 왔을 때 우리나라는 미리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충격은 안 받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나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튼 뭐 지금 미국 주식을 살 때는 아니겠네요. 좀 조심해야 지켜봐야 될 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요새 미국 주가 서학개미 정말 뭐 미국 ETF 중심으로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좀 조심스러운 시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만 보면요. 미국 주가 계속 올랐어요. 그런데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되고 나서 10년 동안 미국 주가가 제자리 걸음했거든요. 그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도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제자리 오기는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만 보면 미국 주가가 계속 올랐는데요. 미국 주가도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보다도 미국 거품 정도가 뭐 시가총액, GDP 비율, 그 다음에 PER, 그 다음에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보유 비중, 그때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지금 미국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시기는 아니고요. 조금 뭐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미국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강세를 쭉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결국은 달러도 좀 꺾이겠네요, 추세가. 그렇죠. 뭐 최근에 미국 금리 인상한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오르는데 뭐 달러 지수가 뭐 연초에 92 안팎이었는데 최근에 96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불균형이 워낙 심화됐거든요. 대내의 불균형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 그 10월까지 무역 적자 보니까 지난 3년 평균보다 거의 40% 이상 늘어나고 있거든요. 엄청 늘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그 대부채가 뭐 지난 2분기까지 발표됐으면 15조 4천억 달러.
그다음에 GDP 대비 68%. 예. 너무 높거든요. 예. 2011년 8월 달에 S&P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췄는데요. 예. 예, 그때 미국의 대순부채가 GDP 비중이 한 30% 안팎이었습니다. 예, 미국 정부 부채도 GDP 대비 50% 안팎이고요. 예. 미국 정부 부채가 지금 GDP 대비 130% 근접하고 있죠. 예. 대부채, 순부채도 68%. 그때보다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이 계속 축소되고 있고요. 예. 2000년에 32%였거든요. 예. 현재 25% 정도 됩니다만은 예. 뭐 IMF가 2026년까지 전망치를 보니까 더 축소된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을 보유하면 달러도 사고 그다음에 뭐 유로 사고 금도 사고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2000년에 달러 비중이 71%였어요. 예. 세계 중앙은행 평균이. 예, 그런데 올 2분기 보니까 59%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점점 줄이고 있군요. 예. 예. 예, 갈수록 달러 저 기축통화지만은 예. 갈수록 좀 못 믿겠다. 그러면서 달러 비중을 줄이는 거죠. 그런데 예. 이게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추세기 때문에 지금 뭐 달러 가치가 좀 오르고 있지만은 뭐 내년 상반기까지 좀 더 오를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 미국 비중 축소, 미국 대외 불균형 확대, 각국의 중앙은행 달러 비중 축소, 특히 중국하고 러시아가요. 달러 국채를 줄이고 미국 국채를 줄이고 예. 금을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중국 중앙은행 자산 중에서 금 비중이 한 3%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미 국채 대신에 금을 계속 사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미 선진국 통화에 비해서는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하고요. 네. 크게 보면은 달러 가치가 그동안 2번 하락했었죠. 85년 9월 플라자 협의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했었죠. 그렇죠. 그때 그랬죠. 네, 그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예.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축되거든요. 예. 예, 달러 가치가 두 번째 크게 하락했었는데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 큰 흐름 보면은 지금 3차 달러 하락 시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 경기가 세계 주요 OECD 평균에 비해서 먼저 둔화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3분기까지도 수출 실적이 뭐 사상 최고치 계속 지금 경신하고 있거든요.